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험본 간호관리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시 간호관리 문제가 굉장히 평이하고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간호관리는 17문제, 18문제는 다 쉽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한두 문제가 특이하게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의료법에서도 출제되기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기존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도 했었고 단원별 문제 풀이,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푸셨을 겁니다. 시험 보신 선생님들은. 근데 거기에서 다 한 번씩 이상씩은 다루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지? 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고민하는 게 두 문제 갖고 고민하시죠? 선택을. 그러니까 답까지 2개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고민할 그런 문제도 전혀 없어서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의 95점 이상. 100점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선생님들은. 그래서 간호관리는 서울시 3과목 중에 제일 쉬운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95점 이상 거의 100점을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관리에서는. 그러면 자,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얼은 행정관리론에서 관리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고 주장하였어요. 페이얼이 주장한 관리 원칙 중 14개 원칙이 있죠. 14개 원칙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있어서도 종업원은 오직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그렇죠. 명령 통일의 원칙이죠. 페이얼의 14개 원칙을 몰라도 어디에서 나오죠? 이게? 조직화의 원리에서 명령 통일의 원칙에서 그죠? 정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쉽게 3번으로 답을 하셨을 거고요. 2번 조직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베버의 관료제론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은 뭐죠? 우리 2번은 금방 아셨을 거예요.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자, 조직에서 부여하는 합법적인 권력 이꼴 권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료제 베버는 근대사회로 오는 대규모 조직사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규칙,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쵸? 그 다음에 공식적인 권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규정, 규칙들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잘 지켜야 조직을 잘 관리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이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죠. 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했죠.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했고 그 다음에 행동 지침, 규칙,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거를 만들고 준수하도록 강요한 게 관료제죠. 그럼 1번 과학적인 시간 동작 분석 연구를 활용한 거는 과학적 방법론이죠. 능률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단순화, 표준화시키는 것. 과학적 방법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죠. 3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은 답은 2번인 건 금방 아시죠. 상급 종합병원은 6등급. 그러면 종합병원은 7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6등급을 기본의 소정 점수로 하고 있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처음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작할 때는 특수병동들은 다 제외했어요. 그래서 일반 병동에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중환자실이 나중에 또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면 4번 보세요. 소아중환자실,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에도 간호관리료가 차등제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건 맞는데, 그쵸? 자, 2007년에 시작한 거죠. 중환자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중환자실, 어느 파트 중환자실? NICU요. 신생아 중환자실이 먼저 시작을 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NICU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 중환자실이 NICU가 시작했으니까 성인 중환자실이 그냥 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인 중환자실과 소아 중환자실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소아중환자실,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있기는 한데 2007년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답이 틀린 거예요. NICU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인 ICU, 그 다음에 소아중환자실이 시작을 한 거죠. 2008년도에. 그래서 그게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중환자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 적용한 거는 처음 시작 시에 그랬고요. 지금 현재는 중환자실까지는 다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환자실을 제외한 그래서 틀린 거죠. 중환자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진료부 지불 방식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어떤 예상제? 일당수가제라고 수업 시간에 별표하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총액 예산제가 아니라 일당수가제에 들어가죠. 답은 2번이고요. 보기 내용에 해당되는 마케팅 믹스, 수술 후 퇴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방문 간호 제공했고요. 인터넷 활용해서 환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 거는 유통인 거죠. 그렇죠? 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어때요? 고객 접근성과 관련되는 게 유통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환자가 병원에 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환자에게 방문 간호를 제공한 거는 유통인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소책자를 활용해서 소책자가 아니죠. 인터넷을 활용해서 환자에게 교육 제공한 거는 교육을 받으러 병원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니까 유통에 해당하는 것이죠. 5번입니다. 자, MBO 적용 방법을 통해서 병동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해요. A 간호사가 선택한 방법은 MBO에 대한 거야. 그러면 1번 병동 간호사들의 친목활동 활성화는 인간관계론을 적용한 거죠.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간호 업무의 표준화는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거고요. 다학제 간 접근을 통한 주경로 기법을 도입한 거는 이거 딱 하면 이 말 하면 떠오르는 5글자 사료관리법을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병동 간호사들과 협의하여 병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MBO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목표가 어떤 목표? 구성원들과 함께한 목표, 구성원들이 허락한 목표, 그쵸? 수용한 목표, 그 다음에 양적인 거, 단기간의 목표였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6번. 고직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과업의 수와 빈도를 변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 인정감 등의 요인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 직무를 설계하고자 한다.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자, 우리 나중에 공부를 또 하실 건데 아직 공부 안 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조용하신가 봐요. 자, 과업의 수와 빈도를 넓혀서 일을 하는데 구성원들이 성취감, 인정감 등의 요인을 넣어서 그거를 구성원들이 느끼게 하도록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은 직무 충실화예요. 그렇죠? 직무 충실화에서 우리 공부하셨을 거. 직무 충실화는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한다? 허즈버그의 이요인론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즈버그의 이요인론에서 자, 이 허즈버그의 이요인론 뭐가 있죠? 위생 요인하고 동기 요인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성취감, 인정감은 허즈버그의 이 요인에서 어떤 요인에 속하죠? 동기 요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7번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화의 원리. 단순해서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이거는 장점이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장점. 단조로움의 업무는 구성원의 흥미를 낮춘다. 단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원리의 장단점에 해당하는 걸까요? 분업 전문화의 원리죠.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무의 성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종류를 내용별로 분류해서 나눠서 분업 전문화가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걸로는 분업 전문화의 장단점을 써놓고 어떤 원칙이냐 이거 고려하는 문제예요. 8번 직무수행평가 시 발생 가능한 오류로서 평가자가 B평가자의 특정 요소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으면 B평가자의 다른 요소들까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오류, 혼효과죠.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됨으로써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게 혼효과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풀어보셨지만 기출문제 풀이하게 되면 이 문제랑 아주 똑같은 문제가 17년도 6월달 지방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혹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책에 이 인사파트의 책에 보시면 17년도 6월달 지방문제 찾아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게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 보기와 같이 실시하는 인사고과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 행위기준 평정 척도법이죠. 그쵸? 자, 항목을 먼저 정해요. 그래서 간호지식에 대한 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것, 탁월함부터 가장 나쁜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것, 불만족까지 형태로 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평정 척도예요. 그런데 행동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행위기준 평정 척도법으로 답을 쉽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10번. 간호관리자 스스로가 셀프 리더의 역할 모델이 돼서 구성원들이 셀프 리더가 되도록 동기부여하는 리더십을 뭐라고 한다고요? 슈퍼 리더십이죠. 구성원들이 스스로 리더가 되는 거 하는 거는 셀프 리더죠. 근데 구성원들이 셀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조언해주고 키워주는 사람을 뭐라고요? 슈퍼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했죠. 11번. A 간호부장은 임상 간호사들이 간호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서 급여와 근무 조건이 비임상 영역보다 나빠서 이직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자, A 부장이 임상 간호사들의 동기와 행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 이론? 공정성 이론이죠. 자, 공정성 이론이 뭐예요? 정의. 나의 투입과 노력을 상대방의 투입과 노력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평가 개념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예요? 내 투입 노력이 급여와 근무 조건에 비해서 너무 나빠요. 그럼 이거 뭐였죠? 불공정성, 공정해야지만이 동기부여가 되고 불공정성이 지각이 되면 불공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동기부여적 행동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직한다 이런 것도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은 공정성 이론으로 금방 찾으셨을 수 있고요. 12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들 중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런 문제는 정말 틀리면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자, 1번.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리더십 유형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이론? 상황 이론이죠. 효과적인 리더는 그렇지 못한 리더와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갖고 있다. 특성 이론이죠. 특성 이론은 1940년대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리더의 행동 유형을 기준으로 리더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세 가지 뭘로 했었죠?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행동 이론이에요. 그래서 50년, 60년대. 그 다음에 구조화와 배려라는 리더십을 개념을 기초로 리더의 행동 유형을 더욱 구체화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행동 이론의 대표적인 리더십이죠.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배려 주도 리더십이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도 이건 행동 이론이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나온 게 뭐예요? 상황 이론. 모든 상황에 좋은 리더십은 없고 그 상황에 맞게 각각 다른 리더십을 펼쳐야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이론이 가장 늦게 나왔죠. 답은 1번. 13번. 총체적 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4번이죠.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료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QA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QA와 TQA 표 있었죠. 그것만 확실하게 구별하면 되는 거죠. 처음 나오는 문제가 몇 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14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질관리 분석 도구. 뭐죠? 팔레토 차트죠. 그죠? 막대 그래프의 상대적인 크기와 빈도를 보여줌으로써 영향력이 큰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그다음에 누적 빈도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하고 차이가 뭐냐면 팔레토 차트는 가장 빈도가 높은 거를 어느 쪽에? 왼쪽에 나열을 한다고 그랬었죠. 여기다가 뭐예요? 꺾은선 그래프가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0, 20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팔레토 차트죠. 15번. 균형 성과표의 4가지 관점 중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길러야 하는가? 학습과 성장 관점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막 웃었던 게 뭐냐면 두 개의 땡땡이가 있었죠. 그쵸?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바로 보셨을 거예요.
17년도 8월 달에 서울시 준비하셨던 선생님들, 그 다음에 올해 단원별 문제풀이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문제 푸셨어요. 제가 드렸던 문제 중에 저는 두 가지, 위에 문제도 거의 비슷하고요. 두 가지 땡이 아니라 밑에 땡만 드렸어요. 밑에 땡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대로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야 하고 막 뒤져봤더니 저는 두 개를 안 드렸고 밑에 하나 땡을 드렸는데 진짜 글씨 한 자도 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다뤄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풍진 환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격리 방법. 이거 틀리시면 안 되죠. 제가 항상 감염관리 설명했었죠. 질병은 머스트로 외워야 된다. 그렇죠? 작년엔가 지방에서 그거 나왔었죠. 이하선염 나왔었고 이번에는 또 풍진 나왔었죠. 그래서 비말 전파주의 금방 답을 찾으셨을 거고요. 17번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에서 뭐예요? 방문객은 제외되는 거 아니죠. 병원 환자, 의료인, 병원 근로자, 직원, 방문객도 다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병원 환경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답은 2번이죠. 자, 이것도요. 11년도 서울시 문제 답하고 똑같아요. 거기 닭가장에 나와 있는 거 한두 글자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자, 간호할 때 표준주의 방법. 동일한 환자의 다른 부위 처치 시에는 장갑 받고 사용한다. 여기까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손으로 씻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손 씻어야 되죠. 병원의 모든 공간을 같은 기준으로 청소하면 안 되죠. 그렇죠?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병원의 감염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지역 이런 것들은 차등화된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죠. 답은 2번. 18번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 환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 과실 상계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 기본서에 박스로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사용자 배상 책임만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사용자 배상 책임은 뭐예요? 간호사를 고용해서 위익을 취하게 한 자가 누구죠? 병원이죠. 근데 그 간호사가 사고를 냈을 때 1차적인 배상 책임은 누가 진다? 병원이 지는 거. 그게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한 거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하면 낙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간호사인데 낙상에 대한 이야기는 환자분한테 다 설명했어요. 보호자한테도 설명해갖고 다 사인 받고요. 그 다음에 환자 머리맡에도 낙상 붙이고 침대에도 낙상주의 붙이고 간호 기록까지 다 티칭했다고 설명했어. 근데 환자분이 아유 손녀딸 같은 애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한다 라고 하면서 새벽에 환자가 어르신이 내려오다가 떨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환자가 그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쉽게 말하면 환자한테 과실 여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가 원래 환자의 낙상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담당 간호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할 거 다 했는데 환자가 안 지켜서 과실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책임 여부도 환자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나는 다 했는데. 그래서 그 비율을 정하는 거죠. 50대 50이냐, 30대 70이냐, 80대 20이냐로 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과실 상계죠. 구상권은 뭐죠? 간호사가 불법 행위를 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그랬었죠? 1차적인 배상은 병원이 진다 그랬죠. 그럼 병원이 그 간호사에게 그 요금을 청구하는 거. 이게 구상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구상권, 사용자 배상 책임, 그다음에 과실 상계 이 박스에 있는 이 문제 내용이 있는 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정의가 나온 거죠. 19번 보기 사례에서 간호사가 지키지 않은 법적 의무요. 자, 이건 금방 아시겠죠. 주치 지시와 달리 활력 증상 바이탈 사인 2시간 간격을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고요. 담당 의사 불러줄 것을 요청했는데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금방 주의 의무라고 답을 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시험 대비했었을 때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집에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쵸? 공부 다 끝나신 분들은 법적 의무에 관련된 판례들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그 부분은 꼭 한번 읽어봐라. 그 판례 부분이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유인물 생각나실 겁니다. 주의문부터 시작해서 몇 페이지로 카피해서 드렸잖아요. 그거는 수문사 책에 있는 내용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현문사 책에 있는 게 그거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답은 근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금방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20번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제시된 간호의 근본 이념. 수업 시간에 동그라미 했었죠. 간호의 근본 이념 동그라미, 간호사의 책무, 간호사의 역할, 윤리강령 제정 목적. 동그라미에서 지금 반드시 머스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번은 뭐죠?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고통 경감하도록 돕는 것은 간호사의 책무에 해당하는 거죠. 간호 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4번이죠. 근본 이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는 것. 그러면 3번. 국민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것. 윤리강령 제정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써놓은 거죠. 윤리강령 제정 목적이 뭐였어요? 3번 닭가지암 3번.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하는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를 그 다음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라는 게 윤리강령에 써 있었죠. 그래서 답은 금방 4번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새로운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아서 저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가 가르쳤던 데서 다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감사하죠. 그 다음에 쉽게 공부하셨던,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점수를 쉽게 획득하셨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